안녕하세요. 유창한 언변입니다. 오늘은요, 사례형, 논술형 공부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사례형 공부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례형을 잘 볼 수 있게 되었는지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단 변호사 시험뿐만이 아니라요, 입법고시, 행정고시 여러 가지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질문을 반드시 꼼꼼하게 읽으라는 겁니다. 뭐야,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기출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주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에서 봤던 건데, 나 사회집에서 봤던 건데 하고 냅다 막 아는 범위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다 써놓고 보면은 논점, 쟁점을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로스쿨 1학년 때 신나게 막 쓰고 나왔는데 한 10분 남았을 때가 그 쟁점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고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더 열심히 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급하고 내가 아는 걸 1초라도 빨리 써야 되는 이런 타임어택이 있는 시험에서는 잘 안 될 수가 있으니 항상 주의를 하시고 질문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서술형 시험에서는 외웠던 그대로 답안을 작성하려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게 삐끗 잘못해서 그 질문을 잘못 읽게 되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직접성, 자기 관련성을 검토하라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청구인 적격이라고 해서 직접성, 자기 관련성, 현재성까지 세 가지를 같이 쓰는 기출 문제들이 그 전에 한 9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현재성까지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현재성을 쓰느라고 10분, 20분을 날리면 그 100점에서 얼마가 날아갑니까? 뒤에 문제를 훨씬 잘 쓸 수 있는데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 자체를 좀 꼬아서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에서 물어보는 것을 목차에 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잘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사례형, 논술형에서는 반드시 목차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을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논하시오가 문제라면 목차에 반드시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부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갑에게 해당되는 죄칙을 논하시오가 주제라면 각 죄마다 공직방, 폭행, 협박, 이 죄마다 하나하나마다 목차가 다 분설이 되어서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목차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에서 물어보는 것을 잘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쓰다 보면 놓친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채점자들은 그 점수 기준표, 배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점수를 봤을 때, 이 문단에서, 이 목차에서는 뭐가 써져야 되고, 이 목차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줘야 되고 라고 키워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거침입죄 성부에 대해서 결론은 뭐라고 썼지? 이것에 치중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목차를 쓰게 되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를 범하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읽기 표시를, 빗금 표시를 딱딱딱딱 해서 요거 첫 번째 목차, 두 번째 목차, 세 번째 목차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목차를 꼭 잡았고 제목을 목차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행 논점을 반드시 짚으라는 겁니다. 보통 최신 판례 같은 것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판례 법리만 쓰고 결론만 쓰고 이런 정도로 끝냅니다. 이게 물론 배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요구되는 선행 논점들이 있어요. 민법이라면 의의와 요건 사실을 적어주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너무 신나고 아는 판례고 이래서 막 적다 보면 요건과 의의와 요건 사실 그리고 법 조문에 적혀있는 점수를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손해예요. 사안의 포석과 결론의 점수가 사실상 의의와 조문이랑 비슷한 경우가 꽤 되거든요. 공법처럼 사안의 소견이 길게 써줘야 되는 게 아니라면 요건 사실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숨어져 있는 선행 논점이 무엇인지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원고의 청구권이 성립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원고의 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문, 요건사실, 적시에 주고 난 다음에 해제를 하고자 하는 피고의 해제와 관련된 조문과 요건사실 충족 여부 그리고 사안의 포석이 각각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는 게 질문에서 물어보는 딱 그 범위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선행 논점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해제가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해서 민법 548조만 쓰게 되면요, 20점 문제에서 8점밖에 못 가져가실 거예요. 그 전에 요건사실,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선행 논점으로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솔직히 변호사 시험에서 다 틀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항에서도 점수가 잘 나왔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선행 논점들을 잡아서 써내리는 그 연습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결론에서 조금 틀렸어도 또 사안의 포섭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도 그 의의와 요건사실에서 또는 법리, 판례 등에서 얻어갈 수 있었던 점수가 많았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례형이나 논술형 시험을 치실 때는요, 내가 진짜 이 법리를 완벽하게 써야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뭔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엉성하더라도 써야 되는 것들이 라이브하게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 써져 있으면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물론 2점이냐 3점이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줘야 돼요. 애매하고 아리까리 해도 점수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논점을 건드리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번 답안을 외우세요. 이게 통째로 한자 뭐 민법 제548조는 이걸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답안, 잘 써진 답안의 구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법리들이 있거든요. 뭐 병합이라든지 꼭 써줘야 되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행 논점들 같은 것이 굉장히 잘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물어보는데 답 이것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숨겨져 있는 선행 논점이 무엇인지를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쭉 한번 보시고 나에게 잘 맞는 사례집을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강사의 사례집을 구하셔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나, 이게 그 사례집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못하시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문들이 있을 겁니다. 예비적 병합, 단순 병합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써줘야 되는 문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나는 그러면 주주 대표 소송은 조문 쓰고 그 조문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쓰고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그 알고리즘을 머릿속으로 정렬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그렇게 그 사례집의 구조, 특히 그 선행 논점을 암기를 해두잖아요. 그럼 다음번부터 회독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어차피 내가 가장 중요한 논점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구조를 외웠기 때문에 살만 따박따박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례집 한 권을 나중에는 그냥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면 여러분 합격성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답안 자체의 목차를 외우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 형법이나 형소법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그렇게 크게 외울 필요는 없었어요. 민법도 그렇고요. 근데 공법, 헌법이나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전 목차를 외우는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 문자들이 있어요. 두 문자라는 게 행성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수금지와 목토천해 이렇게 외우는, 뭔지 아시죠? 가장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저는 목차 전체를 통으로 외웠습니다. 특히 헌법에서 많이 나오는 기본권 같은 것들의 구조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목차를 안 외워놓으면 하나씩 자꾸 빠뜨려요. 근데 그거 하나 빠지면 4점, 5점 날아가는데, 적게는 2, 3점 날아가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목마다 다르지만 이 과목에서는 유독 이런 요건 사실들이 목차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목차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면 목차 자체를 외우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목차 외우고 나시잖아요. 헌법이나 또는 행정법 사례집 같은 거 볼 때 진짜 사안의 포선만 보시면 되거든요. 얼마나 빠른데요. 500페이지 진짜 뚝딱뚝딱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거 목차 외우지도 않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훨씬 오래 걸릴걸. 그냥 나는 나무는 이제 다 외웠다, 나는 입사비용 보겠다 라는 식으로 한 사례집 문제 두세 줄 정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례형 시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례형 시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와 공부 방법만 잘 익혀놓으면 이것만한 효자 과목이 없습니다. 그 구조랑 목차 같은 것들을 잘 서술해 놓으면 답 좀 틀려도 되고요. 사안의 포석 약간 엇나가도 괜찮습니다. 다 맞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탄탄한 사례형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기본 점수, 밑바닥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 중간 정도의 표준 점수는 반드시 보장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좀 디테일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는 거,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사례형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익숙해지면 정말 포자 과목이니까 꼭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더 구체적이고 도움되는 방법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